54.9가 211. 아반떼 하이브리드 연비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인 연비보다도 더 잘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과연 하이브리드 차는 얼마나 연비가 좋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차를 빌렸는데요.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 연비를 확인할 때 굳이 한 5km, 10km 이렇게 달려서는 연비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최소 20km 이상은 좀 달려줘야 이 정도 연비가 나오는구나 확인할 수 있어서 오늘 아예 작정하고 속초까지 갈 건데요. 177km 정도 되더라고요. 쭉 달려서 연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마침 구간이 아주 길잖아요. 그런데 연비 운전이라는 거는 제가 발로 컨트롤을 해도 되겠지만 이 차가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하려면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주행과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을 활용한 주행을 저는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연비 운전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신경 써서 이렇게 연비 운전을 했을 경우는 이렇게까지 나온다. 사실 이게 궁금하신 건 아니잖아요. 일상 주행을 하는데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고속도로에 올리면 얼마나 연비가 향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요, 자동차 전용 도로 혹은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까지 일반 시내랑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를 거쳐서 고속도로까지 이렇게 50km 정도 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서 그냥 연비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막히면 막히고 잘 가면 잘 가는 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일반적인 주행을 통해서 나오는 연비를 하나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특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차가 있을 때 바로 앞에서 푹 쓰는 게 아니고요. 앞차의 속도를 미리 어느 정도 간격을 놓고 감지를 해서 서서히 섰다가 서서히 출발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발로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자동차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한 50km 구간은 일반 또 고속도로만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한 50km 정도의 거리는 시속 100km에 맞춰두고 다른 차들의 흐름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로의 흐름에 맞춰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잘 뽑아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가는데 강원도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 아실 겁니다. 동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올라갔다가 산맥이 있고 다시 내려가죠. 그래서 속초까지 가는데 계속 오르막이었다가 아마 마지막에 내리막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비를 이제 그 구간에서 측정하는 거는 사실 좀 오르막만 계속 되는데 좀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가는 길 50km 크루즈 컨트롤 할 거고, 중간에 같은 구간을 반대로 내려오는 것도 똑같이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갈 때 올 때 중간 50km 구간은 한 곳은 계속 오르막이겠죠. 갈 때는 돌아올 때는 계속 내리막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먼 길을 달려서 속초까지 왔는데 바다를 보니까 기분도 좋고 마음도 탁 트이는데 그냥 갈 수는 없죠. 여기까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맛집 공퍼 머구리집에 왔습니다. 이 집에서 좀 모든 음식점이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대표적인 메뉴를 시켜봤습니다. 자, 이제 맛있는 음식도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다시 돌아가 볼까요? 진짜 연비 테스트라서 찍고 바로 갑니다. 저희가 오늘 총 386km 거리로 아반떼 하이브리드 연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386km를 주행하기 직전에 가득가득 채워서 주유를 했었고요. 지금 다시 주유를 해보니까 18.328리터가 들어갔습니다. 리터당 21.06km를 달린 거죠. 그러니까 연비가 21.06km/L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막도 계속 가고 막히는 구간, 일상주행 구간, 도심 구간 다 섞어서 달려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편하게 막 달려도 이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간별로 나눠 설명을 해드리면 그 서울 시내 도심에서 가평휴게소까지 빠져나가는 길이 약 48km 정도가 됐는데, 이게 트릭 컴퓨터 상으로는 19km/L 정도 연비가 나왔고요. 자, 이 다음에는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성능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오르막이죠. 가평역에서부터 속초까지 가는 한 50km 정도 구간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 오르막길이 계속되는 구간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달렸을 때 20.0km/L라는 연비가 나왔습니다. 뭐 어느 정도 속도 변화는 있었지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달리는 게 더 연비가 좋았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속초까지 가는데 또 다시 이제 산맥을 넘어 이제 내리막이 펼쳐지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좀 발 컨트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비 주행을 해본 결과 16.6km 정도 거리를 갔을 때 트립 컴퓨터를 확인해 보니까 연비가 54.9km/L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올 때 다시 또 같은 구간을 속초에서 가평휴게소로 오히려 역방향으로 오는, 그러니까 서울로 돌아오는 방향이면 내리막이겠죠? 이 내리막길 50km 구간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번에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켰습니다. 이때는 연비가 같은 구간인데 31.5km/L까지 나왔습니다. 이것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똑같이 시속 100km로 켜놨고요. 제가 뭐 특별히 개입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중간에 진짜 내리막만 계속되는 초반 구간이 있었거든요. 하나도 안 막히고. 이때는 한 6.8km 정도 달렸을 때였는데 무려 연비가 211km/L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요 전에는 뭐 한 400까지 떴는데 그건 뭐 거의 순간 연비 같은 느낌이었고요. 그래도 한 7, 8km 주행하는데 연비가 211km/L가 나오니까 황당하긴 한데 오 싶더라고요. 하이브리드가 엔진과 모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엔진 같은 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연기관, 연료를 분사시켜서 그 안에서 폭발을 일으켜서 그 폭발의 힘으로 가는 게 바로 내연기관이죠. 안에서 연소를 시키는 그런 내연기관이 엔진이고요. 하이브리드는 그러한 엔진과 모터를 같이 사용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내연기관의 장점과 전기를 사용하는 그 모터의 장점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비를 향상시키는 거죠.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엔진의 출력, 엔진이 폭발을 해서 계속 엔진이 힘을 자체적으로 내고 있잖아요. 이 힘을 이용해서 모터를 돌리고 역으로 그 모터를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터와 배터리의 관계는 아주 재밌는데요. 배터리에서 전기를 모터로 공급해서 모터를 돌게끔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반대로 모터가 돌면서 전기가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터를 돌려서 전기를 충전시키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거죠.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연비를 생각할 때 중요한 건 모터를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터리가 고용량이 아니기 때문에 EV 모드를 많이 쓰고 싶으시다면 내리막길이나 회생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터리를 충전시켜서 나중에 EV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충분히 그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통해서 주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비를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이게 바로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그렇다고 해서 급제동, 급출발 이런 걸 하실 경우에는 얘가 그걸 충분히 다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제동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를 다 회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이렇게 날 수밖에 없고요. 급출발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큰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땐 엔진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로 뭐 EV 모드로 달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급출발, 급제동, 급가속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그냥 내연기관 자동차와 똑같이 좋지 않습니다. 에너지 흐름도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모드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화면을 눌러주시면 지금 엔진에서 배터리로 충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모터에서, 아니면 모터와 엔진이 같이 힘을 쓰고 있는지, 배터리 에너지를 오히려 빼고 있는지가 보이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 내리막이고 차는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퀴에서 모터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모터가 다시 배터리로 저장을 시킵니다. 여기서 액셀러레이터를 살짝 밟으면 반대로 지금 전기가 다시 바퀴로 힘을 보내죠. 지금 다시 발을 떼면 이 정도 평지는 살짝 내리막인가 봐요. 다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반대로 계속 충전이 되겠죠. 이런 걸 회생제동이라고 합니다. 엔진이 계속 돌아가던 힘이 있잖아요. 아니면 바퀴가 굴러가던 이 관성위에서 계속 돌아가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멈추기 위해서 쓰면은 강제로 멈춰서 에너지를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 앞으로 가던 그 관성을 다시 그냥 그대로 돌리는 걸 모터가 회수하는 겁니다. 모터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배터리로 저장시키는 거죠. 모터를 돌려서 발전시킨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할 수 있는 건 다들 아시죠? 그게 차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오르막은 무조건 뭐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타력 주행이 답일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오르막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같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일반 시내 주행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요. 오르막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타력 주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내리막길에 속도를 붙여서 오르막길까지 슉 다시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액셀러레이터를 안 밟아가지고 갑자기 오르막 끝에서 차가 막 거의 서다시피 할 때 급하니까 악셀을 세게 밟으면
아까 보셨겠지만 악셀러레이터를 살살 밟으면 지금 오르막길인데도 전기 에너지로 살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셀러레이터를 살짝만 밟았을 때는 얘가 EV 모드, 그러니까 배터리를 사용해서 슬슬슬 오르막을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악셀러레이터를 세게 밟게 되면, 그러니까 오르막을 진짜 막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어서 꽉 밟게 되면, 그럴 때는 오히려 갑자기 엔진이 작동하면서 연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르막을 만났을 때도 오히려 타력 주행을 할 수 있는 만큼 하지만 살살 악셀러레이터를 밟아주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오르막이 만약에 좀 길다 싶으실 때는, 초반일 때는 타력 주행과 함께 악셀을 살살 밟아서 EV 모드로 조금 더 쭉 올리신 다음에 언덕이 끝나는 부분쯤에 뛰어서 그 힘으로 쭉 넘는 다음에, 넘고 나서 바로 쭉 타력 주행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내려가는 에너지가 계속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EV 모드는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배터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배터리에 남아있는 에너지가 없으면 EV 모드로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력 주행이나 아니면 내리막길에서 아니면 회생제동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배터리를 계속해서 충전해 주셔서 EV 모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에 어떻게 배터리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여기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이브리드 특징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는 연비 주행을 하고 싶으실 때 중립 모드에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타력 주행이나 아니면 이런 걸 활용하실 때 그냥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중립 모드로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중립 모드로 두시면 배터리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을 원하시면 드라이브 모드를 유지해 주셔야 계속 충전이 되는 겁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그냥 정말 편하게 막 타고 다녀도 오르막 내리막 상관없이 그냥 20km/L 정도의 연비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상 주행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러 활용했을 때 어느 정도 연비가 나오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차의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는 데는 더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콘의 아반떼 하이브리드 연비 테스트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